자, 이 오른쪽에 제시된 모형이 바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다루었던 SR 모형이죠. 자, 지난 시간에 이 가운데 있는 이 4개의 변수들 간의 관계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한 변수에서 다른 변수로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이 화살표의 크기, 즉 경로 계수에 대한 모수 추정치를 이렇게 구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스탠다드 에러 값도 산출이 되었고, 거기에서 이제 추정치를 스탠다드 에러로 나눈 크리티컬 레이시오 있었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얘가 이제 통계적으로 얼마나 유의미했는지, 유의미성 검정을 하는 것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림을 보시면 이 자아존중감에서 외적 통제로 가는 이 화살표처럼 다른 것들을 거치지 않은, 즉 두 변수들 간에 다른 변수가 하나도 없을 때 그것을 우리가 직접 효과라고 얘기를 하고요. 다른 변수를 거쳐서 또 다른 변수로 가는 그런 효과를 이제 간접 효과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그림을 보시면 자아존중감에서 출발해서 이제 다른 변수들을 거친 다음에 궁극적으로 최종적으로 도착한 변수가 진로 장벽이죠. 그래서 이 연구자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연구 문제 중에 하나는 자아존중감이 진로 장벽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직접 효과와 간접 효과가 어느 정도 영향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각각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아존중감에서 진로 장벽으로 가는 직접 효과를 봤더니 마이너스 0.3 이렇게 나왔는데, 그러면 간접 효과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씩 이제 경로를 살펴본 거예요. 자, 그럼 경로를 보겠습니다. 간접 효과는 자아존중감에서 외적 통제 소재를 들였다가 진로 장벽으로 가는 자, 이 경로가 하나가 있겠죠? 한 개, 첫 번째 경로입니다. 자, 두 번째 경로는 자아존중감에서 출발을 해서 이번에는 진로 정체감을 들렸다가 진로 장벽으로 가는 이 경로가 있죠. 자, 이게 바로 두 번째 간접 효과의 경로입니다. 자, 세 번째 간접 효과의 경로는 자아존중감에서 출발을 해서 외적 통제 소재를 거쳐서 진로 정체감을 들렸다가 진로 장벽으로 가는 이 경로가 있겠죠. 자, 이게 바로 세 번째 간접 효과 경로입니다. 자, 이처럼 한 변수에서 출발을 해서 다른 변수를 거쳐서 그 다음 변수로 이어지는 이러한 간접 효과들을 다 합해서 구한 값을 우리가 총 간접 효과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변수에서 최종 변수로 가는 데 있어서 직접 효과와 총 간접 효과를 더해서 산출한 효과를 전체 효과 또는 총 효과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간접 효과를 계산하는 규칙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직관적으로 굉장히 명료해서 선생님들이 이제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직접 효과를 먼저 구해요. 그런 다음에 직접 효과의 곱을 구해서 그것을 간접 효과로 추정을 하게 됩니다. 자, 이 모형에서 이제 운동에서 체력으로 가는 비표준화 회귀 개수가 0.108이었고 체력에서 질병으로 가는 비표준화 회귀 개수가 마이너스 0.849였잖아요. 자, 그러면 운동에서 체력을 거쳐서 질병으로 가는 간접 효과에 대한 회귀 개수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 값은 0.108 곱하기 이 값 마이너스 0.849 이렇게 해서 구해주면 됩니다. 자, 이것은 비표준화 추정치를 가지고 계산한 것이죠. 즉 변수와 변수들 간에 산출된 비표준화 계수를 이용해서 그것들을 곱해서 산출하는 방법, 그것이 이제 한 가지 방법이고요. 자, 표준화 추정치를 가지고도 동일한 논리로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즉 운동에서 체력 들렸다가 질병으로 가는 이 효과를 운동에서 체력으로 가는 직접 효과인 0.390 곱하기 거기에서 이제 체력에서 질병으로 가는 효과인 마이너스 0.250 이렇게 곱하면 값이 얼마가 나오겠죠? 그것이 바로 운동에서 체력을 들였다가 질병으로 가는 간접 효과가 됩니다. 자, 이처럼 간접 효과의 크기 자체를 산출하는 것은 굉장히 쉬워요. 왜냐하면 직접 효과만 구하면 그것을 가지고 곱하면 되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간접 효과에 대해서 통계적인 유의미성 검정하는 게 살짝
복잡해요. 그러니까 복잡하다기보다 좀 번거롭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직접 효과 같은 경우에는 통계적인 유의미성을 직접적으로 그 분석 프로그램만 돌리면은 바로 받을 수가 있는데, 간접 효과 같은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산출되는 것이 아니라 연구자가 한 번 더 뭔가를 해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오른쪽에 있는 이 표가 에이모스를 돌려서 그 직접 효과를 구한 표죠. 그래서 이제 regression weight 그렇게 되어 있으면 비표준화해잖아요. 자, 그러면 예컨대 estimate에서 external로 가는 비표준화해가 이렇게 나와 있고, 스탠다드 에러 값이 나와 있기 때문에 critical ratio를 구할 수가 있고, 그것에 근거해서 이제 p 값이 이렇게 산출이 되면 이 경로가, 즉 여기서 이쪽으로 가는 경로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구나 라는 것을 연구자가 판단을 할 수가 있는데, 간접 효과에 대해서는 곱으로 산출하긴 하지만 통계적인 유의미성을 바로 산출해 주지는 않아요. 에이모스에서요. 예, 그리고 다른 프로그램에서도 간접 효과 추정치 자체를 구하는 과정이 그렇게 이제 쉽진 않거든요. 복잡한 분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표준 오차를 추정해서 이러한 방식으로 유의성 검증을 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간접 효과의 통계적인 유의미성 검증은 어떻게 하는가?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겠는데요. 가장 고전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소벨 검정이라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이 부스트랩 방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에이모스하고 M 플러스 R 이런 것들을 비교를 해보면 에이모스가 간접 효과를 검정하는 데 있어서는 살짝 좀 불편해요. 에이모스에서는 총 간접 효과에 대한 유의미성 검정은 해주는데, 개별 간접 효과에 대한 유의미성을 검증하려면은 팬텀 베리어블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한 번 더 어떤 절차를 거쳐줘야 돼요. 좀 번거로워요. 반면에 이제 M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개별 간접 효과에 대한 유의미성을 따로따로 산출을 해주기 때문에 방금 우리가 봤던 이 경로에서 1번 경로, 2번 경로, 3번 경로 각각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 그렇지 않은지를 쉽게 산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냥 아웃풋에서 나오니까요. 그런데 에이모스에서는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모형을 살짝 변화를 시켜서 그 설정을 해줘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조금 있습니다. 자, 이 부스트랩 기법이라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관찰된 공분산 행렬, 즉 우리가 구한 데이터 행렬이죠. 이 데이터에서 부스트랩 샘플을 무선, 반복, 복원 추출을 해요. 복원 추출이라는 것은 한번 어떤 값을 뽑아낸 다음에 다시 집어넣고 막 섞어서 그 다음에 다시 뽑고, 이런 것을 복원 추출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간접 효과의 표준 오차를 추정하는 방법인데요. 자, 무슨 말이냐면요. 이러한 경로가 있었어요. 얘가 A고 얘가 B입니다. 자, 여기 물론 이제 오차가 이렇게 붙어 있겠죠. 자, 연구자가 이러한 모형을 설정을 했어요. 자, 그러면 이 모형을 돌리기 위해서 공분산 행렬 X랑 Y랑 Z가 이루는 3 곱하기 3 공분산 행렬이 구해지겠죠. 그게 우리 데이터죠. 자, 이 데이터에서 샘플을 계속해서 반복 추출하는 거예요. 사실 공분산 행렬에서 샘플을 추출한다라는 의미는 사실은 뭐랑 똑같으냐 하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행렬 있잖아요. 원자료 행렬. 그래서 사람들의 아이디가 1번부터 1000명까지 이렇게 있었고, 그 변수가 x, y, z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사람의 값이 x, y, z가 이렇게 나와 있고, 두 번째 사람의 값도 x, y, z가 이렇게 나와 있고,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데이터 행렬이죠. 네, 행렬을 조금 삐뚤게 잘 못 그려가지고 죄송합니다. 여기를 좀 길게 그릴까요? 네, 이렇게. 자, 이때 샘플 사이즈가 1000이잖아요. 자, 그럼 부스트랩 샘플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1000개가 여기 이제 데이터가 들어있을 때 거기에서 하나 뽑고 기록하고 다시 넣고 섞어서 다시 하나 뽑고 기록하고 다시 섞어서 뽑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똑같이 샘플 사이즈를 1000개로 하되 이제 부스트랩 샘플 첫 번째 거 그렇게 해서 1000개를 뽑고 또 다시 두 번째 부스트랩 샘플 해가지고 또 샘플 사이즈가 1000개짜리를 또 뽑고,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계속해서 뽑는 거예요. 자, 그럼 내가 이제 부스트랩 샘플을
200번을 하겠다, 샘플링을. 자, 그러면 여기에서 B 200가지가 나오겠죠. 그리고 각각은 이제 1000개씩의 사례가 다 들어가 있는 이런 상황인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뽑은 부스트랩 샘플을 가지고 뭐를 하냐 하면은 구조방정식 모형 그림을 그려서 돌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뭐가 산출되냐 하면 A 값하고 B 값이 산출이 되겠죠. 직접 효과는 우리가 바로 구할 수가 있으니까요. 자, 구했더니 첫 번째 부스트랩 샘플에서 뭐 0.308이라는 A가 나왔고, 그 다음에 B는 0.107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부스트랩 샘플에서 구했더니 이번에는 A 값이 0.314 뭐 이렇게 나오고 B 값은 0.192 뭐 이런 식으로 나왔다 라고 해가지고 200번을 반복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평균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A 값의 평균이 나오겠죠? 얼마 나올 거고요. 또 B 값의 평균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때 A 값의 평균을 A라는 모수에 대한 부스트랩 추정치라고 부르고요. 이때 B 값의 평균을 B라는 모수에 대한 부스트랩 추정치라고 부릅니다. 자, 그런 다음에 얘네들을 이제 곱하면 그것이 부스트랩 샘플로 구한 간접 효과 추정치가 되겠죠. 자,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 부스트랩 샘플 수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그냥 원래 우리가 가지고 있던 원래 로 데이터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구한 A, B 값과 부스트랩 샘플을 가지고 평균한 A, B 값이 똑같이 나와요. 부스트랩 샘플을 좀 적게 가지고 하면 아무래도 이제 반복이 덜 하니까 약간의 오차는 있을 수 있지만 많이 뽑으면 많이 뽑을수록 이 값이 로 데이터로 산출한 거랑 비슷하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굳이 부스트랩 샘플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표준 오차를 추정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표준 오차를 알아야 유의미성 검정을 하니까요. 통계적 유의미성 검정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표준 오차를 추정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A가 200개가 나왔고 B가 200개가 나왔어요. 그러면 결국은 얘네를 가지고 이제 분포를 구해보면 A를 가지고 분포를 구해보면 걔는 평균이 A 바이고 무슨 값이 나오겠죠? 그리고 분포가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딱히 정규 분포는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이 부스트랩 샘플 자체가 경험적인 그 분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분포가 산출이 될 거고 그렇게 되면 거기에 이제 스탠다드 에러 값도 우리가 산출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200개를 가지고 구한 스탠다드 에러 값이 나올 거고 또 B도 마찬가지죠. 여기 B에 대한 모수 추정치 200개를 가지고 스탠다드 에러 값을 구할 수가 있겠죠. 자, 마찬가지로 A 곱하기 B에 대해서도 부스트랩 샘플 1부터 부스트랩 샘플 200까지 해서 200개의 추정치가 나올 거 아니에요. 각각을 곱한 것들이요. 자, 그렇게 되면 이 A 곱하기 B에 대한 것도 평균적인 어떤 값을 구할 수가 있고 또 그것이 이루는 분포가 정규 분포는 아니겠지만 A 곱하기 B에 대한 이 분포가 생길 거예요. 평균 중심으로 해서 또 이제 표준 오차가 이렇게 생길 거고요. 자, 이렇게 구한 이 표준 오차라는 것이 바로 A 곱하기 B, 즉 간접 효과에 대한 표준 오차가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곱에 대한 추정치도 알고 즉 간접 효과에 대한 추정치도 알고 그것에 대한 스탠다드 에러 값도 이렇게 부스트랩 샘플을 통해서 구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둘을 가지고 통계적인 유의미성을 검증할 수 있다. 이런 개념입니다. 자, 원리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이제 부스트랩 기법을 에이모스에서 어떻게 다루는지에 대해서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프로그램을 켜보시면 켜보신 다음에 지난번에 각자 그리셨던 이 모형을 좀 열어보세요. 자, 그리고 하나 확인하실 것은 파일 들어가셔가지고 데이터 파일즈 들어가셔서
500명 중에 500명을 제대로 읽었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있어야지 얘가 데이터를 불러온 거고요. 폴더가 바뀌었거나 그러면 이게 이제 풀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를 다시 잡아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확인을 해주시고 제대로 잡혀 있으면 오케이 하시고 만약에 안 잡혀 있으면 career.sav라는 이 데이터 파일을 설정을 해주신 다음에 이제 오케이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림은 다 그려놨기 때문에 우리가 옵션에서 간접 효과를 보겠다라는 것을 에이모스에 다 알려주면 되거든요. 자, 어디로 가시면 되냐 하면 View 가셔서 Analysis Properties라고 하는 것을 눌러보세요.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이 분석과 관련해서 우리가 지정할 수 있는 모든 옵션이 다 들어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이제 탭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는 일단은 아웃풋이라는 것을 보겠습니다. 간접 효과, 직접 효과, 전체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여기 이제 옵션이 하나가 더 있어요. 얘를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지정한 상태에서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닫아주시고요. 자, 지금 우리가 에이모스한테 간접 효과를 돌릴 거야 라고 지정은 해줬지만 부스트랩 기법을 사용한 것은 아닙니다, 아직. 그래서 일단은 부스트랩 하지 않고 간접 효과를 지정해서 돌렸을 때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고 그다음에 좀 이따가 이제 부스트랩을 지정해서 얘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피아노 건반처럼 생긴 거 요거를 한번 돌려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 이제 view text라고 되어 있는 거 열어보시면 이거 이제 아웃풋이죠. 자, 여기에서 이제 모델 핏 한번 가볼게요. 자, 모델 핏 먼저 보는 건데, 자, 이 부분은 오늘은 설명을 생략할게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봤던 거하고 똑같은 모델이어서 변화가 없어요. 우리가 그림을 뭔가를 바꿔준 게 아니라, 이 똑같은 그림에서 간접 효과만 보겠다라고 해서 추가 지정을 해준 거기 때문에 적합도가 완전히 일치합니다. 자, 그럼 볼게요. 자, 어디를 보면 되냐 하면, estimate 값으로 가보시면 스칼라하고 매트릭스 해가지고 이제 두 가지가 나와 있는데 스칼라에는 지난번에 봤던 이 비표준화 추정치, 표준화 추정치, 분산 이렇게 나온 거 동일하게 나와 있고요. 이제 매트릭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보셔야 돼요. 이 매트릭스가 이제 여러 개가 나와 있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어디까지 봤었냐 하면은 implied covariance, residual covariance, 그다음에 샘플 모먼트는 여기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residual까지 봤었어요. 자, 그 밑에 보면은 total effect, direct effect, indirect effect 이렇게 해가지고 세 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중에서 이제 direct effect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보시면 자, 이건 뭐냐면 직접 효과에 대해서 매트릭스 형태, 행렬의 형태로 바꾸어서 표현을 해준 거예요. 자, 보시면은 지난번에 봤던 regression weights라고 되어 있는 부분하고 비교해 보시면 값이 똑같은 걸 알 수가 있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estimate에서 external로 가는 이 효과가 직접 효과죠. 마이너스 0.549 이렇게 나왔잖아요. 자, 그럼 여기서 보겠습니다. direct effects 가보시면 estimate에서 external로 가는 경로가 마이너스 0.549라는 그러한 직접 효과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읽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이게 행렬이기 때문에 이제 방향성이 있는데요. 제가 이거 캡처해가지고 잠시 필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디렉트 이펙트, 인디렉트 이펙트, 그리고 토탈 이펙트 다 세 개 다 마찬가지인데요. 형식은 똑같이 생겼어요. 근데 어떻게 읽는 거냐 하면은 방향성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이쪽에 있는 변수에서 이쪽에 있는 변수로 이렇게 향하는 방향을 의미를 해요. 그래서 그림이 estimate에서 external로 이렇게 연결된 그림이 있잖아요. 자, 그러면 estimate에서 external로 가는 요 값을 읽어주시면 돼요. 자, 이게 바로 estimate에서 external로 가는 직접 효과 이렇게 읽는 겁니다. 자, 그럼 external에서 barrier라고 하는 변수로 연결되는 이 효과. 자, 이거는 어떻게 될까요? external에서 barrier로 이쪽으로 이렇게 가야 되겠죠? 자, 그 효과는 0.321이구나. 자,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0.5495
방금 봤던 0.321은 여기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직접 효과를 읽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궁금한 것은 직접 효과가 아니라 간접 효과랑 토탈 이펙트잖아요. 그럼 다시 에이모스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간접 효과도 형식이 똑같아요. 그런데 시작하는 변수하고 끝나는 변수 사이의 간접 효과를 모두 합한 그 총 간접 효과만 산출해줘요. 에이모스에서는 총 간접 효과만 산출하고 개별적인 경로에 대해서는 안 보여준다 그랬죠. 자, 이번에는 인디렉트 이펙트죠. 자, 여기에서 자아 존중감, 셀프 에스팀에서 외적 통제, 익스터널 들렸다가 그거 거쳐서 베리어로 가는 거. 이런 경로죠. 이 간접 경로를 보려고 해요. 자, 그런데 사실은 이 이스팀에서 베리어로 가는 데 있어서 간접 효과가 이쪽으로 가는 것만 있었던 게 아니라 여기에 커리어라고 해서 진로 정체감을 들렸다가 가는 경로도 하나가 있었고 또 에스팀에서 익스터널 들렸다가 정체감 다시 한번 들렸다가 가는 이 경로도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거 상관없이 에이모스에서는 총 간접 효과를 산출해줘요. 그래서 이 출발점 있죠? 여기에서 종착역까지 가는 모든 경로를 다 고려해가지고 총 간접 효과를 구해봤더니 얼마가 나왔냐 하면 에스팀에서 이제 베리어로 가는 거니까 마이너스 0.357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제 개별 간접 효과의 경로를 아까 우리가 3개를 봤었잖아요. 첫 번째는 이렇게 가는 거. 그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렇게 가는 거. 세 번째는 요렇게 가는 거. 이렇게 해가지고 3개를 봤었는데 이 개별 간접 효과가 각각 얼마가 나왔는지에 대해서는 얘가 산출을 안 해주고요. 얘네들을 합해봤더니 그것이 0.357 이렇게 나오더라 라고 하는 거를 알려주는 거예요. 직접 효과표에서 에스팀에서 베리어로 가는 게 마이너스 0.297이었죠. 네, 마이너스 0.297. 그러면은 직접 효과가 네, 여기서 여기로 가는 직접 효과가 마이너스 0.297이었고 총 간접 효과 이것이 마이너스 0.357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거 합하면 어떻게 되나요? 4, 5, 6, 마이너스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이것이 전체 효과가 되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스팀에서 베리어로 가는 효과는 직접 효과가 마이너스 0.297이고 3개의 경로를 거쳐서 간접적으로 가는 효과가 마이너스 0.357이어서 전체적으로 0.654의 효과를 가진다. 이렇게 해석을 해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해서 각각 구한 것이 전체 효과가 마이너스 0.654가 나왔는데 실제로 에이모스가 구한 토탈 이펙트가 그렇게 나왔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다시 아웃풋으로 돌아가서 토탈 이펙트를 보시면 네, 여기 있죠. 에스팀에서 베리어로 가는 총 효과 토탈 이펙트가 마이너스 0.654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통계적인 유의미성은 어떻게 구하느냐? 자, 말씀드린 것처럼 에이모스에서 직접적으로 얘를 통계적인 유의미성을 산출해주지 않아요. 그래서 부스트랩 기법이라는 것을 적용을 해서 산출을 해줘야 돼요. 네. 자, 그럼 이번에는 부스트랩 기법을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다시 View 가셔서 Analysis Properties를 가보시면 여기 이제 Bootstrap이라고 되어 있는 이 탭이 있어요. 자, 거기서 뭐를 클릭하시냐 하면 Perform Bootstrap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그러면 요거를 클릭하시면은 아까 이렇게 회색으로 비활성화 되어 있던 것이 활성화가 되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옵션인데요. Number of Bootstrap Samples. 그래서 부스트랩 샘플링을 몇 번을 반복할 거냐 그 소리예요.
그래서 디폴트가 200으로 되어 있고요. 샘플 사이즈는 아까 500이었죠? 그래서 500개의 샘플을 마치 그것이 모집단인 것으로 가정을 해서 거기에서 반복해서 계속 추출하는 거였잖아요. 그 반복 추출하는 과정을 200회 해서 이제 부스트랩 샘플을 200개를 추출하고 그 200개를 가지고 스탠다드 에러 값을 구한다라는 개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바이어스 코렉티드 컨피던스 인터벌이라고 되어 있는 거를 클릭을 하시면 이 부스트랩 샘플을 가지고 구한 그 스탠다드 에러 값을 가지고 이제 P 값을 산출을 해줘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같이 클릭하셔서 이제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도 이제 확인 버튼이 없어요. 그냥 X 치고 이 상태에서 다시 피아노 건반처럼 생긴 거 Calculate Estimate이죠. 자, 요거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확인해 보면 자, 아웃풋을 보시면요. 아까보다 뭐가 하나 여기 더 생겼어요. 눈썰미 좋으신 분들은 아까 여기가 비어 있었던 거 아마 기억하실 텐데요. 지금 보시면은 여기가 estimate 슬래시하고 bootstrap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새로 생성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bootstrap을 적용을 했기 때문에 그 결과가 여기에 산출이 됐다라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제 그 아웃풋을 어떻게 보시는 거냐면요. 여기 estimate이 있고요. 그 아래에 아까 우리가 매트릭스 봤었잖아요. 똑같아요. 여기도 이제 토탈 이펙트, 디렉트 이펙트, 인디렉트 이펙트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세 가지 이펙트를 보도록 되어 있는데 자, 우리가 관심 있는 거는 인디렉트 이펙트니까 여기 인디렉트 이펙트를 클릭을 해보신 상태에서 보겠습니다. 자, 인디렉트 이펙트를 클릭한 상태에서 여기 내려오면은 아까는 얘가 뿌옇게 회색으로 되어 있었는데요. 이 밑에 있는 것처럼요. 근데 지금은 이게 이제 활성화가 되어 있어요. 자, 여기에 이제 클릭을 해보시면 지금 이제 인디렉트 이펙트에 대한 모수 추정치가 나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매트릭스 안에 이제 들어있는 이 값들이 바로 이제 간접 효과에 대한 모수 추정치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요거예요. Bootstrap 스탠다드 에러. 스탠다드 에러 값을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 밑에 이제 Bootstrap Confidence Interval을 이렇게 눌러보시면 Two-tailed Significance Test 해가지고 요게 바로 이제 P 값이에요. 자,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Estimate 값을 한번 볼게요. 자, 이 Estimate 값은 Bootstrap 샘플을 가지고 간접 효과를 추정한 값이에요. 그래서 자, 아까 우리가 여기서 구했던 총 간접 효과 마이너스 0.357 있었죠. 자, 어때요? 지금 이 스팀에서 베리어로 가는 거 마이너스 0.357 똑같죠? 자, 그만큼 이제 부스트랩 샘플링이 정교하게 됐다라는 의미입니다. 200번 정도만 하더라도 이렇게 이제 값은 똑같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중요한 스탠다드 에러 값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구한 부스트랩 스탠다드 에러가 어떻게 나왔는지 이제 살펴보면 자, 여기에서 이제 에스팀에서 베리어로 가는 이 값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잖아요. 얘가 이제 스탠다드 에러예요. 0.076이 나왔어요. 다시 말해서 이 에스팀에서 베리어로 가는 이 세 개의 간접 효과 경로 있잖아요. 그것을 구하는 작업을 이제 부스트랩 샘플 가지고 200번을 반복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200번을 반복해서 구한 이제 총 간접 효과의 평균치가 마이너스 0.357이 나왔던 것이고요. 그때의 스탠다드 에러 값이 이번에는 이제 그냥 스탠다드 에러가 아니라 부스트랩 샘플에 대한 스탠다드 에러겠죠. 그것이 얼마가 나왔냐면 0.076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서 여기 Two-tailed Significance Testing 여기를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에스팀에서 출발을 해서 베리어로 가는 이 경로에 대한 P값 요거죠. 0.009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P값이 0.009 이렇게 나온 것이죠. 그래서 P값을 그대로 보고를 할 때도 있고 이것은 0.01보다 작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이제 보편적이죠. 자, 그럼 토탈 이펙트 볼까요? 자, 이 토탈 이펙트에 대해서도 여기 왔다 갔다 하면서 보셔야 돼요. 처음에 이제 에스티메이트 값
자,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 것이 에스팀에서 베리어로 가는 이 토탈 이펙트 마이너스 0.654. 아까 봤던 거하고 똑같죠? 그래서 부스트랩으로 구한 것도 역시 이제 똑같이 나왔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번에는 스탠다드 에러 값을 봐야 되겠죠? 이 토탈 이펙트에 대한 스탠다드 에러입니다. 0.093 이렇게 되네요. 그러면 다시 이 전체 효과, 요거는 아까 간접 효과에 대해서 유의미성 본 거고요. 그러면은 토탈 이펙트 전체 효과라는 것은 아까 이제 직접 효과하고 간접 효과를 더해서 마이너스 654 나왔었잖아요. 자, 여기에 대한 부스트랩 스탠다드 에러를 구해봤더니 걔가 몇이었죠? 네, 에스팀에서 베리어 0.093이죠. 0.093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딱 봐도 지금 토탈 이펙트가 스탠다드 에러 값에 비해서 꽤 크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이제 유의하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P값을 구해봤더니 이거 누르셔야 되죠. 자, 그러면 토탈 이펙트에 대한 P값은 0.005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P값이 0.005 이렇게 해서 이것도 역시 0.01보다 작아서 이제 별을 2개를 붙여주면 되겠죠. 이제 에이모스로 간접 효과를 분석을 한 다음에는 분석 결과를 선생님들이 이제 논문에다가 이제 표로서 제시를 해주셔야 되겠죠. 예, 그래서 지금 가져온 이 표의 양식이 이제 간접 효과 분석 결과를 보고하는 하나의 예시입니다. 그런데 이 분석 결과를 보고하는 데에는 하나의 양식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것은 여러 가지 분석 결과 보고 양식 중에서 그냥 하나의 사례일 뿐이고요. 선생님들이 전공이 다 다르시잖아요. 그래서 각자 전공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보는 그 학술지가 있겠죠. 저널, 거기에서 연구자들이 어떤 방식으로 결과 보고를 하고 있는지를 좀 참고하셔서 독자들한테 가장 좀 클리어하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식으로 표를 제시하면 좋을까를 고민해서 표를 만드시면 되는 거예요.